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옆에 모신 정말 멋진 교수님은요, 안녕하세요. 일산백병원의 신경외과 이병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비욘디 방송은 처음이시죠? 네, 네, 처음이에요. 와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굉장히 크네요. 크고 인원도 굉장히 많고 네. 긴장이 좀 되네요. 어떻게 아니요, 해야 될지. 선생님. 에이, 선생님 방송 출연도 네. 많이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병주 네. 교수님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교수님께서는 지난번에 이제 MBN 당신의 등은 안녕하십니까? 거기에도 출연을 해주셨고, 그리고 보니까 2018년에 The Winner of the Best Paper of the AO Spine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AO Spine이 뭐예요, 선생님? AO 스파인이 이제 전 세계 척추 학회입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학회 중에 하나고요. 네. 제가 운 좋게 그때 이제 베스트 페이퍼 상을 한번 받았습니다. 논문인 거죠? 네. 와, 정말 멋지십니다. 어떤 주제로 받으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경추의 근육, 제가 이제 근육에 좀 관심이 많은데, 네. 경추 근육이 굉장히 더 중요하거든요, 허리보다. 그래서 근육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경추의 그 배열이 어떻게 바뀌냐는 거를 제가 좀 논문으로 써서 그때 좀 근육에 대한 좀 핫 이슈를 좀 받고 있어갖고 좀 논문을 받게 됐어요. 네. 선생님 다음번에 그 논문에 대해서도 방송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회 주시면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또 날짜를 잡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일산백병원에서 주로 어떤 진료를 많이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척추 전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신경외과 척추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허리, 그다음에 흉추, 경추 다 척추에 대해서 모든 질환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선정하신 주제는 이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이에요. 네. 약간 이름이 좀 생소하고 낯설기도 한데 어떤 질병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추의 이제 질환을 척추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경추 디스크로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경추의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많이 생소하실 텐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개괄적으로다가 어떻게 치료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 주시고요. 아니면 척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강연 끝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서 제목은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도대체 무슨 병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크게 6가지로 카테고리로 준비를 해 보았고요. 처음에 후종인대 골화증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고, 증상, 그다음에 케이스, 그다음에 후종인대 골화증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그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치료하고 나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절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깨 관절에서도 이렇게 이제 석회화가 막 끼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도 이렇게 석회화가 있고, 그다음에 고관절에도 이렇게 석회화들이 껴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석회화가 끼는데, 이렇게 이제 끼임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통증을 일으키죠. 각각의 관절에 대해서 이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는 이렇게 이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석회화가 되면서. 자, 그러면 척추는 어떨까요? 척추는 보시다 봤지 이렇게 이제 인대도 많고 관절도 굉장히 많죠. 이런 척추에도 분명히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석회가 낄 거고 딱딱해질 거고 통증이 일으키는 질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인데,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이제 경추에 어떤 인대가 골화증이 되는 겁니다. 딱딱하게 석회화해서 골화증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후종인대, 한자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후는 이제 뒤쪽, 종은 이제 세로란 뜻이고요. 인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대란 뜻입니다. 그래서 뒤쪽 인대, 세로 인대가 석회화해서 단단한 거에서 점점 뼈화, 골화가 되는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 그 경추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서 이렇게 본 사진입니다.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이빨 한 거 있고, 여기 코고 눈입니다. 여기 뒤가 이제 머리 뒤통수죠. 자, 경추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경추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번 뼈가 되겠고요. 2번 뼈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게 되어 있고, 여기에 3번, 4번, 5번, 6번, 7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개 경추로 되어 있고요. 그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경추의 앞쪽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를 전종인대라고 그러고, 그 뒤쪽에 둘러싸고 있는 인대를 후종인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후종인대가 왜 중요하냐? 보시면 여긴 뇌가 있겠죠, 요 안에. 그렇죠. 뇌에서 바로 신경 나오는 신경 줄기가 이제 척수라고 하죠. 그래서 경추 부위에 있는 척수를 경수라고 하는데, 이 후종인대가 이 척수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종인대가 골화, 원래는 인대라고 그러면은 그 젤리처럼 부드러운 연부 조직이어야 되는데 그게 딱딱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면서 이렇게 두꺼워져요. 이렇게.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척수를 누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후종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척수를 누르면서 척수 신경을 손상시키는 병이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인데요. 네. 제가 이제 주로 외래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벽돌과 순두부. 그러니까 후종인대 골화증, 후종인대가 뼈처럼 된 거를 벽돌로 생각하시면 되고, 척수를 순두부로, 그러니까 두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벽돌의 이 거친 면이 순두부랑 맞닿아 있는데 움직이면서 순두부를 이렇게 긁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순두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으깨지겠죠. 으깨지겠죠. 그래서 신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많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비유가 완전 적절한데요. 네. 네. 그럼 척추 네. 신경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자, 마우스가 네. 여기 안 나오네. 숨어 되네요. 있었네요. 자, 네. 여기 보면은 아까 앞에서 사진을 보셨죠? 이게 정상적인 경추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이 이제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죠. 근데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는 분들은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뒤에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CT를 또 찍어보죠. 그러면 원래 모양은 이렇게 네모나게 깔끔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뒤에 뭔가 이렇게 딱딱한 뭔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인대가 골화가 되면서 이렇게 뼈화가 된 거예요. 네, 요 뒤에는 이제 신경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MRI로 보면은 우리가 신경을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뇌고 이 척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척수를 꽉 누르고 있어요. 네, 굉장히 답답해 보이죠. 요 병이 후종인대 골화증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물론 빨리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선 진료 보면서 보셨던 환자 중에 40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된 분들이 있어요. 뒤에 제가 이제 또 케이스를 좀 그래요? 보여드릴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대부분은 이제 무증상입니다. 네, 대부분은 무증상이에요. 근데 좀 더 진행돼서 신경을 더 누르게 되면 네. 이제 경미한 경부통, 이제 목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손의 이상감각, 저림감, 그다음에 이제 불편감각도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좀 더 진행되면 이 척수병증이라는 것이 생겨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수병증.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척수에 병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척수에 병이 생겼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신경에 병이 생긴 거는 좀 달라요. 척수는. 네. 예. 뇌의 중추신경계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보행장애랑 수부운동에 장애가 생긴다. 특히 이 세밀한 손동작에 이제 이 장애를 호소하죠. 그래서 자기 글씨를 쓴다든지 이런 거 연필로 글씨 쓰는 게 잘 안 된다든지 젓가락질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세밀한 동작이 잘 안 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초기 단계에는 이제 보행장애가 되죠. 걸을 때 뭔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힘은 안 빠지는데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약간 불균형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척수병증이라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척수병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걷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못 걷고 약간 휘청휘청하죠. 불안정해 보여요. 네. 어머.
휘청휘청하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오른쪽으로 턴하세요 했는데 이렇게 턴할 때도 굉장히 막 잘 못하죠. 네. 요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요게 척수병증이에요. 이게 좀 많이 네. 진행된 상태. 좀 진행된 상태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후정인대 골화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어요. 근데 네. 좀 더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척수병증까지 오게 돼요. 그러면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예방해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설명을 좀 다시 제가 네. 드릴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대부분은 무증상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응. 근데 후정인대 골화증은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결국 척수병증까지 가면 굉장히 후유증은 많이 남을 수 있는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병이에요. 자, 그러면 80에서 85% 환자에서 증상은 천천히 진행되고요.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미한 외상 또는 경미한 경추의 과신전에 의해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서 사지마비가 올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후정인대 골화증을 본인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조금 미끄러진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다음에 이렇게 경미하게 이제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좀 목이 아프고 그다음에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 뒤로 목을 제켰는데 증상이 또 급격하게 악화되는 그러한 경우들로 이제 응급실이나 이제 외래를 오시죠. 사지마비가 된다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지마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알고 대처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 이제 케이스를 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70세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평소에 이제 간간히 목이 좀 뻣뻣하고 경미한 이제 어깨 묵직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를 이제 경미하게 좀 하고 나서 사지마비로 응급실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 봤더니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기 인대가 골화가 보이죠. 네. 후정인대 골화증이에요. 그래서 MRI 찍어 보니까 원래 이거 갖고 있었던 거예요, 환자분이. 근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이 조금 꺾이면서 이 후정인대 골화증이 뒤에 있는 신경을 분명히 눌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렇게 신경이 손상된 부분이 보여요. 예. 요렇게 이제 원래 이제 짙은 회색인데 이렇게 희끄무리한 게 보이죠? 네, 여기 보여요. 이제 결국 우리가 증상으로도 척수병증을 알 수도 있지만은 MRI 찍으면 저렇게 약간 희끄무하게 보여요. 요것도 이제 척수병증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사지마비가 온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응급으로 수술을 하셨고 다음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또 73세 남자예요. 이 평상시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목이 좀 뻐근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 단순 경추 디스크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검사 안 하고 치료를 안 하고 계셨던 분인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제 넘어지셨어요. 하고 나서 사지마비로 응급실 오신 거예요. 어머야.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또 이렇게 후정인대 골화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경을 누르고 있었겠죠? 네. 봤더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경이 손상된 소견이 보여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응급수술을 했죠. 두 분 모두 다 이제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미한 그 외상, 경미한 외상을 해서 목이 뭔가 조금 꺾이게 되면 저렇게 이제 신경을 건드리게 돼서 마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사지마비로 네. 이끌어지는 거군요.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보죠. 자, 78세 남자분이에요. 자, 3개월 전부터 이제 다리 저림이랑 걷는 것이 좀 이상해서 이제 허리에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개인 병원에서 이제 수차례 이제 주사 치료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걷는 것이 한쪽으로 넘어질 것 같고 균형이 안 맞고 밸런스가 깨지는 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외래에 오셨고 제가 이제 약간 요거는 척수병증 의심된다 해서 목 CT랑 MRI 찍었죠. 그랬더니 요렇게 아까 두 케이스보다 훨씬 더 진행된 후정인대 골화증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MRI 찍어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한 이 척수신경이 손상된 소견이 보여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 수술을 하셨고 네. 수술해서 좋아지셨죠? 좋아지셨죠. 네. 그래서 좋은 뒤에 제가 또 소식입니다.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분은 이제 젊으신 분이에요. 이 여자분이신데 그러니까요. 41세 여자분이시고 전부터 경부 통증이 있었고 3개월 전부터 이제 목이 좀 아픈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오셨어요.
그동안에 이제 특별한 검사나 치료 없이 좀 지내셨단 말이죠. 나이도 젊으시고 그래서.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양손이 점점 저리고 양 다리도 저리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걸을 때 한쪽으로 넘어질 것 같고 손으로 하는 작업이 더디는 증상이 있었어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척수병증의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이 그러네요. 척수 전문의들이 딱 보면은 아, 요거는 이제 척수병증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네, 환자분들은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 외래로 오셔갖고 마찬가지로 영상 검사를 했고 이렇게 나이가 41세인데도 불구하고 후종인대 골화증이 이렇게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MRI 찍어보니까 이렇게 척수신경이 손상된 소견이 보였죠.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셨어요. 자, 5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분은 이제 58세 남자분인데 갑자기 일어났어요, 증상이. 그러니까 전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이 시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요때 9월 10일 날 있었고 16일 날 제 외래로 와서 바로 입원해서 19일 날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MRI, CT 찍어보니까 이렇게 후정인대 골화증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소견이 있었고 척수병증 소견이 보여서 요걸 감압수술을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빠르게 수술하셨네요. 네, 그래서 척수병증이 있다면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최대한 빨리. 네, 일반적으로는 24시간 이내 수술해주면 회복이 좀 더 빠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논문들이 있는데 빨리 감압해줄수록 증상이 호전이 빨라요. 네. 자, 이분은 47세예요. 나이도 젊으시고 여자분이시고 10개월 전부터 왼쪽 팔저림이 있었어요. 그 7개월 전부터 한의원에서 이제 뭐 침 치료하고 물리치료했는데 효과가 없었고 최근 한 달 전부터 이제 저려서 자다가 막 깨는 너무 저림감이 있었던 거예요. 심한 저림감이. 그러면서 제 외래 오시기 전 일주일 전에 왼쪽 감각도, 왼손 감각도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CT, MRI 찍어봤더니 이러한 후정인대 골화증이 있고 이러한 MRI 상에서도 손상 소견이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런 후정인대 골화증이 그럼 얼마나 흔할까? 자, 저희 뭐 의사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저희 대한민국도 2018년도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보면은 척추질환 환자의 4.6%에서 후정인대 골화증을 갖고 있다고 해요. 4.6%요? 네. 자, 일본을 볼까요? 일본은 한 4.3%. 네. 후중인대 골화증은 처음에 일본에서 많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언급을 많이 하면서 흔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저희보다 사실은 더 흔해요. 질환 자체가. 중국은 4.1%. 근데 이제 서양인 북미에서 보면 적으면 0.1%에서 많으면 2.5%예요. 그래서 동양에도 많이 있네요. 맞아요. 아시아에. 이 아시안 컨트리에서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특히 한국과 일본이 좀 많아요. 저도 처음 듣고 올리브님께서 지금 이런 병 처음 네. 들어봐요라고 지금 글 남겨주셨거든요. 네. 생각보다는 많은. 생각보다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상이 없지만 CT나 엑스레이 찍어보면 후정인대 골화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후정인대 골화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모르는 거는 꽤 우리가 치료하거나 케어할 때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후정인대 골화증은 40에서 60대 때 흔하고 이 남자에서 훨씬 더 흔합니다. 2배 정도 많아요. 네, 그래서 앞에 제가 케이스 보여준 것도 남자분들이 더 훨씬 많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후정인대 골화증 예방적으로 미리 수술해서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네. 무증상이 대부분이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때 수술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많은 논문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네. 이런 논문들이 있고 그래서 후정인대 골화증의 자연 경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정리를 해보면 후정인대 골화증을 진단받는 환자들 중에서 90%는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그러니까요. 네. 대부분이 무증상이라고. 네, 맞습니다. 증상이 없는 후정인대 골화증 환자에서 30년 경과 관찰을 했어요. 네. 해봤더니 70% 정도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더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아요. 뭔가 증상이 있고 우리가 MRI 찍어서 앞에 보여드린 것 같이 척수에 뭔가 변화 소견이 있으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드려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후정인대 골화증이 있는 상태로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로는 뭐 약물 치료, 그다음에 뭐 물리 치료 같은 것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질환은 증상이 일으키게 되면 근본 치료를 해야 돼요. 증상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나면요. 네네. 아까 약간 손이 저리고 약간 그렇죠. 목이 뻐긋하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척추를 경추는 이렇게 있는데 목 앞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목 뒤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목 앞쪽이고 이쪽이 목 뒤쪽입니다. 네. 여기 척추 뒤에 여기 이제 후종인대인데 후종인대 골아된 소견을 보이죠. 그래서 목 앞쪽은 앞쪽으로 접근해서 이 후종인대를 직접적으로 제거해서 척수신경을 감압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후종인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후종인대를 제거했기 때문에 재발하거나 더 진행하진 않아요. 그 앞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대가 없어져도 괜찮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 유압술을 하죠. 네. 그래서 유압술이. 뒤에 이제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다음에 목 뒤로 하는 방법이 있죠. 목 뒤로 하는 방법은 이 후종인대를 제거하지 않고 이 뒤에 있는 이 뼈가 이제 후궁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이 후궁을 문 열듯이 열어서 간접적으로 여기 척수신경이 있는 이 공간을 넓혀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은 수술의 위험도가 훨씬 더 적긴 해요. 왜냐면 목 앞으로 하게 되면 그 앞에는 이제 경동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도도 있고 기도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 그다음에 앞쪽으로 해서 신경도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합병증이 있는데 목 뒤로 하면 그러한 합병증을 위험성이 적죠. 그 대신 뒤로 하면 위험성이 적지만 후종인대 골화증을 직접적으로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이게 좀 더 자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라서 몇 년 뒤에 다시 또 신경을 많이 눌러서 증상을 일으키게 되면은 앞쪽으로 그때는 다시 좀 해줄 필요가 좀 있죠. 선생님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앞쪽으로 하냐 뒤쪽에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침이 있어요. 그 척추 전문의 선생님들이 내려온 지침이 있고 주로 뭐 앞쪽으로 한 번, 뒤쪽으로 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 전문의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쪽으로 많이 눌려 있다. 60% 이상 신경관을 많이 좁아지게 눌려 있다. 그러면 앞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우리 척추의 배열이 경추의 배열이 후만이 아니라 후만으로 돼 있으면 앞쪽으로 이렇게 이제 꺾여 있으면 이렇게 앞쪽 방향으로 해서 이 각도를 좀 만들어주는 경우로 하고요. 뒤쪽으로 하는 방법은 각도가 이 전만으로 해서 잘 유지되어 있는 경우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앞쪽으로 다 어떻게 척추를 다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로 후궁을 여러 군데 열어줘서 공간을 우선 확보해주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환자에 따라서 그다음에 환자뿐만 아니라 척추 전문의의 프레벌런시에 따라서 또 이렇게 프리퍼런스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케바케로 진행하는 거네요, 네. 선생님. 그래서 반드시 척추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수술 시간은 오래 걸리나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은데 이제 앞쪽으로 하게 되면은 주로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고 뒤쪽으로 하면 한 2시간이면 돼요. 2시간 정도요. 네네. 되고 자 이제 보면은 목 앞으로 하는 방법에서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은 CT상에서 여기 후종인대 골화가 된 소견이 보이죠? 이렇게 MRI 상에서 이렇게 누른 소견이 보이고요. 이거를 이제 목 앞으로 어떻게 수술을 했냐? 자,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자, 2번, 3번, 4번과 5번의 척추뼈를 다 제거를 했어요. 후종인대가 골화증이 있는 부분은 척추뼈를 다 제거해서 안 보이는 소견이 있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죠? 뼈 기둥이. 네, 보시면. 지금 보여요. 네, 이게 이제 새로운 뼈 기둥을 여기 하나 넣어드린 거예요. 척추체를 다 제거하고 본인 거를. 그거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후종인대 골화가 된 것까지 다 제거를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요 척추체 뒤에 후종인대만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요 척추체를 제거하면서 같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워준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빈 공간을 다른 뼈 기둥으로 채워주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플레이트 금속 판때기를 대고 나사를 이렇게 박았어요. 네. 하고 나서 MRI 찍어봤더니 이렇게 신경이 풀려 있는 소견이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눌렸던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경이
상처가 남은 소견이 좀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넣는 거는 나중에 다시 안 빼도 괜찮은 거예요? 영구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요거는. 네. 네. 자, 목 뒤로 한번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이제 후중인대가 고라증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 뒤로 했죠. 뒤로 하면 요렇게 뒤로 후궁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공간이 이렇게 좁았는데 공간이 좀 많이 넓어진 소견이 넓혀졌어요. 보이죠. 그래서 MRI 보면 이렇게 좁은 소견이 있었는데 수술 이후에 찍은 MRI 속에서 보면 공간이 넓어져서 신경이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뒤로 열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네. 단점은 요게 좀 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죠. 앞에 이렇게 이제 잘 못 걸었던 환자분이, 자, 보세요. 잘 못 걸었죠. 아까 척수변증 때문에. 네. 자, 아이고, 뒤뚱뒤뚱거리고. 위태위태합니다. 네. 이렇게 로테이션을 말씀드렸더니 도는 것도 이렇게 불안정해요. 자, 근데 수술 이후에 이렇게 잘 어머. 걸으실 수가 있어요. 네. 전보다 훨씬 훨씬 안정적으로 낫죠. 보여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후중인대 고라증은 증상이 생기면, 척수병증이 생기면 근본 치료를 하면 이렇게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선생님 그런 게 궁금해요. 증상이 특히 어떤 증상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지금 가끔씩 손발끝이 가끔씩 아플 때가 있어요. 목이 뒤가 뻐근할 때가 있어요 하시는데 네. 특히 주의해야 하는 증상이 있다면 우선은 알려주세요. 척수병증의 초기 증상이 뭐냐면 마이로패틱 게이트라는 거 해서 척수병증성 걸음이에요. 이런 걸음이 조금이라도 있고 본인이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느끼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실 것 근데 같아요. 40대 그런 네, 분들은. 뭔가 다르게 걸을 때 한쪽으로 넘어질 것 같고 균형감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러한 증상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초기 증상이에요. 네. 그런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네네. 바로 그러면 병원에 바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내원해서 MRI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것도 궁금해요, 선생님. 앞에 목 앞쪽으로 수술하려면 어떻게 절개를 하나요? 자, 우선은 한 레벨마다 좀 다른데요. 네, 저희 화면 크게 키워주세요. 네. 자,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네. 횡으로 이렇게 절개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네, 여러 레벨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대각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아까 케이스를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척추체 2개를 제거한 환자분 이렇게 네. 보시죠. 이렇게 척추체 2개를 제거해서 뼈 기둥을 만들어 드린 환자분은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크게 열어서 했어요. 네. 근데 흉터가 좀 이제 남죠.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아요. 남아요.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성형외과에서 쓰는 여성분이면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미용적으로 신경 쓰이죠. 상처 잘 안 나는 그런 그 연고도 좀 드리고 하고 있어요. 네, 뒷목은 여성분이라면 좀 안 보이실 것 같고. 네네. 네. 남성분은 이제 어차피 근데 이제 뒤에 잘 안 보이니까 그쵸. 크게 관여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네. 수술하시고 나서 재활 치료는 어떻게 들어가요? 재활 치료는 저희가 그래서 재활학과 선생님이랑 긴밀하게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긴밀하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걷는 운동만이라도 충분한데 걷는 게 많이 제한이 되면 재활 기구라든지 장비를 통해서 우선 스탠딩부터 네.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한 30분 이상 스탠딩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한 50m라든지 100m라든지 걷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재활학과에서도 지금 로봇 재활이라는 기계가 있어서 네, 그거를 이용해서도 재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회복은 좀 어느 정도 빨리 되는 편인가요? 회복 기간도 궁금해요. 기간이 딱 정해진 건 없어요. 환자마다 좀 비슷한데 좀 다른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회복되는 기간을 2년 정도를 경과를 봐요. 2년 정도? 꽤 네네. 길게 보네요, 네. 선생님. 네. 그래서 2년 정도 경과를 봐서도 회복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 거기까지가 회복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년 정도로 네. 보고 그때까지는 열심히 재활하시고 운동하시고 신경 자극을 계속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술이 조금 큰 수술로 보이는데 그렇죠. 네. 좀 이제 수술하시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네.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교수님? 수술은 근데 이제 이 질환은 수술을 안 하고는 안 되는 질환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비수술 치료를 많이 원하시죠. 그쵸. 그래서 그 네. 주사로 이거 딱딱해진 네. 인대를 이렇게 뽑으면 안 될까요? 그런 방법이 의사들도 있나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방법이 아직까지는 뭐 제가 있을 때까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빨리 네. 개발해 주세요. 근데 이제 아직 원인도 정확하게 모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바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근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로 치료로서 확실히 감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환은. 네. 네. 그것도 궁금해요, 선생님. 그 디스크 환자랑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실 수 네. 있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이 병이 낯선 병은 아니신 거죠? 그 딱 MRI 보면 구분 지으실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구분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척추와 관련된 과들 뭐 재활학과라든지 신경외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그다음에 정형외과들은 이런 과들은 다 알고 계신데 내과 선생님들은 이제 만약에 요런 게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라는 거는 알고 계세요. 예. 뭔가 정상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러한 척추 전문가들로 협진해 준다든지 의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손저림 증상도 있으면서 약간 좀 불규칙한 걸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쵸. 이제 신경외과를 방문하셔 가지고 네.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짧은님께서도 질환명이 생소했는데 이제 이해가 좀 가요.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요? 선생님 성공하셨어요. 오늘의 네. 목표였었잖아요. 그리고 네. 아린마님께서도 감사합니다. 저도 잘 보고 있어요. 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이제 저희가 좀 받을게요. 그래서 오늘 질환에 대해서 질문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척추 질환 모두 환영합니다. 맞춤형 항정사님께서는 수면 중에 두통이 생기는 이유? 왜 생길까요? 요거는 뭐 두통이라는 게 굉장히 뭐 척추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또 뇌 또 그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서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나 아니면 신경과 방송도 한번 네네.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디님 저희 비욘디 커뮤니티 질문도 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척추 쪽이요. 오늘 밤 주인공님께서는 이제 손발이 저린 거 증상이 자주 있다면 병원에 바로 가야 하나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해주셨어요. 네. 우선은 우선 증상이 조금 있다고 우리가 바로바로 병원에 오면 것보다도 한 달이나 6주 정도 좀 경과를 좀 보시고요. 막 그래도 증상이 계속 진행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럼 의료진에 컨택을 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검사는 MRI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조건 MRI 찍지 않고요. 엑스레이 찍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CT를 찍고요. 거기서 또 문제가 있으면은 MRI를 찍죠. 단계별로. 그렇지만은 우리가 뭔가 응급 사항이 있다. 뭐 힘이 막 빠진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병증이 굉장히 의심되는 소견에서는 MRI를 바로 찍기도 해요. 네. 아까 그 사지마비로 오신 분 있었잖아요. 케이스에서. 그분은 네. 수술하고 그러면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셨나요? 아니면은? 지금 그러니까 100% 정도 원래 정상인처럼 걸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시면 보세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신경이 희끄무리하죠. 네, 이걸로 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신경이 이렇게 희끄무리해요. 이건 뭐냐면 벌써 신경이 좀 손상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신경은 척수기 때문에 뇌에서 바로 내려오는 신경, 중추신경계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뇌 손상되면 우리가 그 복구가 안 되죠. 회복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척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추신경이라서 손상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 중추신경계인 척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연구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줄기세포도 넣어보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연구가 좋다면 우리가 그런 시도도 해볼 수 있겠죠. 여기 뭐 줄기세포, 스템셀 같은 것도 좀 넣어볼 수도 있겠고 하는데 아직은 명확한 결과가 나온 게 없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손상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수술 전, 그러니까 증상이 있기 전 상태로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결국 더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인이 됐던 근본적인 치료를 해서 신경을 풀어주고 그 이후에 신경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회복되는지는 우리가 좀 경과를 봐야 돼요. 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김재문님께서는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건 정말 노답인가요? 해주셨어요. 아, 네. 요게 이제 결국은 이제 물론 우리 신경과 선생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더 저보다는 이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네. 원래 우리가 앉았다가 이제 일어나거나 뭔가 이러면은 이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다리에 있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머리에 있는 혈액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잘 안 해서 앉거나 일어났을 때 갑자기 뇌에 가는 혈액 공급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신이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두 번 일어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저도 옛날 레지던트 할 때, 레지던트 1년 차 때 저 미주신경성 실신 한번 겪은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도요? 네네. 저도 이제 1년 차 때 워낙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뭐 일도 받으셨나 많고 네. 잠도 많이 못 자서 예전에 하다가 실신해갖고 저도 여기 머리가 한번 찢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컨디션 안 좋으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아이고야.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특별한 게 없는데도 반복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약을 좀 드시면서 이제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선생님도 그 후에 약물 드셨어요? 아니면 그 이후에는 제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냥 약을 안 먹고 네. 선생님 진짜 더 크게 안 다치신 게 진짜 다행이에요. 네네 그때 너무 놀라셨겠어요. 지금 알로에 헌터님께서 아구 깜짝 놀라셨겠네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김수경님께서는 네.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오른쪽 엉덩이 쪽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저리고 하는데 네.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우선은 허리에 문제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우리 이제 허리에 디스크에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경을 더 누르게 되면서 좀 뭐 또 엉덩이뿐만 아니라 다리 쪽으로도 또 증상이 좀 일으킬 수가 있죠. 네. 네. SYK님은 이제 작년 6월 87세 여성분이시고요. 이제 계단이 있는 걸 못 보고 헛디뎌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주저앉으셨대요. 그래서 넘어진 후에 별 증상이 없어서 병원을 안 갔는데 그 후에 이제 걷는 것이 느려지고 말할 때도 느려지고 단어 기억도 조금 이제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과에서 이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연세가 많으시긴 한데요. 네. 그 걷는 것도 느려지고 이런 걸 봐서는 척추에 문제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87세 여자분이시면 분명히 골다공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연세 때 대부분이 이제 조그만 외상에 의해서도 척추뼈가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조속히 전문의를 보셔갖고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문적인 진료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경외과를 찾아가면 될까요? 신경외과 오시면은 네, 됩니다. 네. 네. 알로에 헌터님께서는 사실을 신경과로 가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어디서 보나요? 사실은 안과에서 봅니다. 안과에서. 네. 첫 번째로 안과에서 보고요. 물론 이제 눈을 움직이는 근육의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 네. 뇌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거는 우선은 안과 선생님 보고 그쪽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뇌 선생님을 보시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안과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척추 문제면 정형외과에 가야 할까요? 신경외과에 가야 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우선은 저는 이제 정형외과도 그렇고 신경외과도 그렇고 다 이제 척추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환자분들께서 마음에 들고 마음 편한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 편한 네.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이제 잘 네. 소통되는 선생님한테 네. 진료 받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현재 저희 아버지는 63세이시고 46세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제 4번, 5번을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재발로 인해서 11년 뒤에 재수술을 하셨는데 요즘에도 계속 통증으로 누워 계시고 잠시 앉아 계시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 유압술 결국은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나사박는 수술. 네. 유압술 나사박는 수술을 하게 되면 10년 뒤에 10명 중에 3명은 재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한 부분 말고 수술한 부분 위나 아래가 인접분절 퇴행이라고 그래서 협착증이 좀 빨리 진행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이제 MRI나 이런 병원을 가셔서 찍어 보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으실 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은 네. 왜 신경외과를 선택하셨으며 왜 저요. 척추 질환을 네. 보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은 저 학교 다닐 때 신경외과, 뭐 정형외과 다 힘든 과로 했었어요. 그래서 네. 학교 다닐 때 우선은 저는 뭐 좀 "제일 힘든 과가 뭐냐?" 동문회 가서 제 선배들님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힘든 그랬더니 과로 가시고 싶으셨어요? 그때 이제 흉부외과, 네. 그다음에 신경외과, 뭐 정형외과도 힘든데 정형외과는 1년 차, 2년 차 때는 힘든데 이제 고년차 가면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힘든 과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흉부외과 아니면 신경외과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흉부외과는 이제 저도 좀 이 흉부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신경 쪽이나 뇌 쪽에 좀 관심이 더 많아서 힘든 과 중에서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예. 오. 그래서 이제 신경외과로 한번 제가 지원을 했죠. 그래서 신경외과가 진짜 어려운 게 신경도 정말 미세하게 다 연결되어 있고 네. 수술하는 것도 진짜 꼼꼼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도 이제 신경외과를 하겠다고 저희 동기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신경외과 이제 일산백병원에, 제 집이 이제 부천인데 그 당시에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일산백병원 쪽으로 왔죠. 저희 병원이 원래는 부산이랑 상계랑 뭐 제가 이제 명동에도 있지만 일산에도 있고, 일산을 와서 제가 이 인턴 바로 3월 달부터 돌 때 바로 그냥 저희 신경외과 의국장 치프 선생님한테 가서 네. 바로 신경외과 하겠다고 네 어플라이를 바로 했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예뻐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이제 지금 나이가 어리긴 한데 결국은 본인 학교에 오는 게 가장, 교수로 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 원래 저 일삼일배에서 제가 또 수련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의 다 따고 다시 이제 일삼일병원으로 교수로 오게 돼 갖고 너무 네 좋았죠. 선생님 진짜 멋지십니다. 네. 정민아님께서 "아 선생님 아닙니다. 멋지세요."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네. 네. 하시면서 힘든 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고 그래서 싶던 예, 거.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도 '신경외과를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제가 원래 네. 몸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빼짝 말라 갖고 몸도 약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평생 근무해 될 때는 한번 어려운 거를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손으로 하는 걸 되게 굉장히 제가 좋아해서 이제 네. 그중에서 서전 중에서 신경외과를 도전했었고, 1년 차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한 3 시간 아니면 많으면 4 시간 이렇게 자는데 선생님 아까 실신하셨다면서요. 네. 뭐 그때만 하더라도 자는 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막 소파에서 자기도 하고 했는데 자고 나면은 자고 있을 때 한 12시, 1 시에 이렇게 딱 보면 너무나 뿌듯한 생각이 어. 있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정말 신경외과 의사가 되는 건가?' 막 이런 느낌으로 꿈에 한 부풀어 있고. 네 1 년, 2 년을 그런 거 참으면서 이제 견뎠죠. 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후종인대 고라증 케이스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도 계세요? 치료하셨던 분 그래서 중에서? 아까 지금 마지막에 보여 드렸던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 남성분. 환자분이 가장 기억에 남죠. 그래서 왜요, 왜요? 왜 그분이 기억에 남아요? 우선은 많이 증상이 좋아지셔 갖고 원래는 이제 잘 못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80, 나이도 굉장히 꽤 많으세요. 86 세신가 88세 정도 되시는데 어. 예, 수술을 많이 고민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제분들이랑 보호자분들이 결정해 주셔 갖고 저를 믿고 이제 수술을 해 주셔서 이렇게 결국 "소원이 걷는 거다. 잘 걷는 거다. 등산하는 거다."라고 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고렇게까지 아직 등산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외래까지는 그 정도는 얘기 안 해서. 네. 근데 걷는 거는 그래도 수월하게 돼서 제가 많이 기억이 남아요. 네. 훨씬 잘 고르세요. 네네. 전이랑 완전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질문 쪼끔 더 주셨는데요. 그 정화숙 님께서 "후종인대 고라증 후면 수술 5년 지금 되셨는데 네네. 재발이 또 될까요?" 해 주셨어요. 음. 우선은 저희 그 나라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후종인대 고라증을 뒤로 수술을 하고
네. 뒤로 수술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종인대 고라증이 점점 빨리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진행하지만 10년의 경과를 봤을 때 증상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드물게 증상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후종인대 고라증이 자라서 신경을 조금 더 누른다 하더라도 임상 결과나 증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됐고 크게 증상이 일으키지 않으면 경과를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경과를 그럼 얼마나 네. 자주 보셔야 되나요? 지금 아마 원래 수술하셨던 병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이제 교수 된 지가 이제 3년 차긴 한데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봬요. 예. 그러니까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많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은 어떤 논문에서는 이제 후중인대 고라증이 수술하고 나서 자라는 그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1년에 그러니까 앞뒤 두께로 0.5mm 그다음에 그 위아래로 자라는 거, 횡으로 자라는 거는 1년에 한 5에서 6mm가 자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봐서 결정해서 보면 한 10년 정도는 한번 MRI나 그런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고라증 석회화 원인은 무엇인가요? 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원인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연구에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유전적이요? 네. 환경적인 요인보다 유전적인 요인이. 아버지 그래서 쪽이요? 어머니 쪽이요?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네. 부모님이 후종인대 고라증을 갖고 있으면 그 자제분들이 갖고 있을 확률이 한 25%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모님께서 이제 그 후종인대 고라증으로 뭐 진단을 받고 또 수술을 하셨으면 자제분들도 증상이 좀 있다면 예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발님께서는 이제 경추 이압술을 받은 지 2개월 차인데요. 수술 후에도 증상이 즉각적으로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음. 눌렀던 신경이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요게 이제 어떤 진단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경추 디스크로 이렇게 나가는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척수를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후종인대 고라증처럼 요렇게 네.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처럼 척수를 눌러서 척수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고 예 그게 아니고 나가는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는 경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압술 자체도 우리가 보조기를 3개월 정도 하는데 고때까지는 경과를 좀 보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리나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신경과와 신경외과 음. 어떻게 다른가요? 말 그대로 외과가 들어가니까 이제 신경외과는 수술하는 과겠죠. 그래서 신경과는 이제 내과와 관련된 신경인데 내과랑 관련된 과를 주로 다루는 과고요. 그래서 저희 우선 신경외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 파트가 있지만 뇌수술, 그러니까 뇌출혈, 뇌혈관 질환, 뭐 뇌종양 뭐 요런 것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계시고 그다음에 뇌의 뇌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외과에서는 또 척추 수술, 그래서 경추와 관련된 수술, 흉추와 관련된 수술, 그다음에 허리 척추와 관련된 수술 요렇게 이제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 그래서 뭐 디스크, 후종인대 고라증, 뭐 협착증 뭐 요렇게 척추와 관련된 질환 다 하죠. 근데 이제 신경과는 이제 수술을 하지는 않고 이제 약물 치료나 요런 걸 하시는 건데 주로 이제 척추 쪽으로 보시면 요렇게 이제 눌려서 퇴행성 질환에 의해서 이제 눌려서 척수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신경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신경과 신경과.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고 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통 질환 이제 마찬가지로 뇌도 뭐 피에 의해서 눌려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뭐 종양으로 눌려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 요런 경우는 신경외과인데 신경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또 뇌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요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런 경우는 신경과 선생님 보시죠. 그래서 뭐 두통, 뭐 진전 이렇게 떠는 거, 뭐 파킨슨 뭐 요런 질환들 있지 치매. 않습니까? 예, 치매 요런 것도 보고요. 그래서 고렇게 이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네. 정말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술하는 과, 수술하지 않는 과. 네. 그래서 우선은 환자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신경과 선생님도 진료 보시다가 신경외과 필요하면 협진을 바로 주시고 그럼요. 저희 신경외과에서도 진료를 보다가 신경과 질환이 있으면 신경과 질환으로 바로 협진을 보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쓰니까 50분 동안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질환에 대해서 꼭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 전달해 주시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수병증은 다리 쪽으로도 증상이 생긴단 말이죠, 초기에. 네. 그래서 모르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허리 쪽으로 치료를 받으시다가 쪼끔 병이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허리 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목 쪽에도 검사를 해서 감별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증상이 있으면 요거는 치료를 해야 돼요. 증상이 없으면 치료 안 해도 되지만은. 그래서 고렇게 이제 허리 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목 쪽도 진료를 보고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선생님 너무너무 설명 자세히 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브 네. 님께서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해 주셨고요. 정민아 님께서도 오늘 멋진 교수님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나와 주실 거죠? 네. 언제라도 불러 주시면 네. 네. 다음에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